네, 이번 시간은 31번 행정심판의 재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취소 심판하고 음행 심판에서 배웠던 내용들에 대한 이제 복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고요. 같은 내용들이 많은 부분 반복이 좀 될 것입니다. 네, 무효등과금 심판에 대한 문제는 거의 출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았고요. 행정심판 재결 테마에서 무효등과금 심판이 일부 등장을 하기는 할 겁니다. 첫 번째 의의를 보시게 되면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판결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했고요. 행정심판에서는 이제 최종적인 판단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하게 되죠. 네, 그 재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구체적인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법원의 경우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추상적 사건에 대한 재판은 헌법재판소만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법원에 있어서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도 구체적 사건에 대한 심판만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래서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정한 심리를 거쳐서 여기도 역시 심리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은 소송과 동일하게 사법 절차를 준용하고 있다. 준사법적 절차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행하는 법적인 판단, 최종적 결론을 우리가 재결이라고 합니다. 법적 성질 들어가게 되면 재결도 역시 마찬가지로 행정행위의 일종이라고 했죠. 그래서 행정소송법에서는 그 재결을 등이라고 처리를 하고 있었고 이 역시도 행정행위가 맞고 또한 처분이 맞는데 등이라고 따로 별도 처리하고 있는 것은 아주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확인, 공증, 통지, 수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다툼이 있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해서 공적으로 확인하는 행위를 우리가 확인이라고 했었고 행정심판은 다툼이 있어서 제기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 행정심판의 재결은 준법률 행위적 행위로서 확인에 해당을 하고 따라서 역시 이것도 처분의 일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류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소송을 소송재판과 본안재판, 법원 판결 3단계 나눠서 생각을 했던 것처럼 행정심판도 요건심리, 본안심리, 그리고 심판 재결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요건심리 부분에서 나오게 되는 재결을 우리가 요건재결이라고 하고 이것은 각하재결에 해당을 할 겁니다. 행정소송법에는 판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28조에서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소송 절차는 그 절차 자체도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정 판결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행정심판법 같은 경우에는 재결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죠. 43조에 두고 있습니다. 43조 1항하고 2항에서는 각각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건 모든 행정심판에서의 공통이었었습니다. 그 다음 3항하고 4항하고 5항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인용재결에 대한 규정이 되고 3항은 취소심판, 4항은 무효등과금 심판, 그리고 5항은 음행심판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43조 1항의 각하재결, 청구 요건을 못 갖추었을 때, 절차 요건을 못 갖추었을 때 부적법해서 문전박대하는 거, 되돌려 보내게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각하재결이라고 하고요. 179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청구 요건을 갖췄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본안 재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본안 요건을 갖췄냐 못 갖췄냐 취소 심판이나 음행 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당에 대한 심사도 할 수가 있겠죠. 본안 요건에 부당도 포함이 됩니다. 본안 요건을 갖추게 되면 이제 인용 재결을 그리고 못 갖추게 되면 이제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게 될 텐데 인용에는 일부 인용도 있습니다. 일부 인용, 일부 기각이라고는 보통 표현을 잘 안 하고요. 일부 인용이라고 하죠. 간혹 필요에 따라서 설명하기 편할 때 일부 기각이라는 표현을 쓸 때도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일부 인용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걸 우리가 일부 인용이라고 하죠. 179페이지에 이제 인용 재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전부 인용을 기본으로 하시고 일부 인용도 포함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청구를 전부 또는 일부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인용 재결이 됩니다. 인용 재결. 우리 행정심판은 이제 3개가 있으니까 취소심판하고 무효등을 심판하고 음행심판 각각에 있어서 어떤 내용의 인용 재결들이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취소심판이라고 하게 되면 43조 3항이죠. 43조 3항.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0년도 1월 25일 전면 개정 전후 나눠가지고 생각하시는 거고요. 전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다고 했어요?
형성 재결도 있고 그리고 명령 재결도 있고 둘 다 있고 각각 전부 인용과 일부 인용으로서의 취소와 변경이 있고 이렇게 되면 네 가지 종류가 등장할 수 있을 텐데 취소 재결과 변경 재결, 취소 명령 재결과 변경 명령 재결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하나가 폐지가 되었죠. 취소 명령은 굳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취소 명령 재결은 삭제가 되었고 현재는 3개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취소 재결, 변경 재결, 그리고 변경 명령 재결입니다. 취소 심판은 분명히 형성 심판입니다. 형성적 쟁송임에도 불구하고 명령 재결이, 변경 명령 재결이 살아있는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변경이라는 게 심판에서의 변경은, 취소 심판에서의 변경은 적극적 의미의 변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칼로리 밸런스 1번, 2번, 3번 칸을 생각해 보시게 되면 1번 칸이 뭐였습니까? 적극적 형성이었었죠. 적극적 형성. 아무리 같은 행정부 소속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적극적 형성을, 아예 새로운 처분을 내놓는 그러한 적극적 형성을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하지가 않기 때문에 변경 명령 재결은 폐지되지 않고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3가지 종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의 변경의 의미 여러분들을 보고 주목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형성 재결 쪽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형성이라고 하게 되면 법률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우리 같은 행위소송, 행위심판에서는 처분 효력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교수님들은 설명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취소라는 것은 뭐예요? 취소라는 것은 기존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기 때문에 소극적 형성에 해당을 할 겁니다. 하지만 변경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칼로리 밸런스 1번 부분에 적극적 형성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취소 소송 쪽과 달리 취소 심판 쪽에 있어서는 그 형성 재결이 적극적 형성 재결이 포함됩니다. 적극적 형성 재결이 취소의 일종으로서의 소극적 형성 말고도요, 새로운 법적 효과를 동반하는 적극적 형성도 존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무효등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43조 4항에 있는데 무효등 확인 심판은 무효등 확인 소송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은요, 처분의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게 되는데 효력과 관련돼서는 유효와 무효가 있을 수 있고 존재와 관련된 존재와 부존재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뭐라고 보고 있다? 효력과 관련돼서 실효를 추가로 포함시킨다고 했습니다. 실효를. 그렇기 때문에 무효등 확인 심판도 역시 매한가지입니다. 처분 무효 확인 재결, 처분 유효 확인 재결, 처분 실효 확인 재결, 실효가 추가되고요. 그 다음에 존재와 부존재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존재, 부존재의 문제하고 효력 유무에 대한 문제의 차이는 무엇이다?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되었으면은 그러면 우선 존재는 하는 겁니다. 의사표시가 안 되었으면은 부존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의사표시가 돼서 존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게 되면은 무효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1단계에서 존재 여부를 판단하시고 2단계에서 효력 유무를 판단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무행 심판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무행 심판은 이제 인용 재결로서 의무행 심판의 인용 재결 우리가 의무 이행 재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의무 이행 재결. 물론 이제 우리 행정심판법에 의무 이행 재결이라는 표현을 따로 쓰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43조에서. 하지만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의무 이행 소송의 인용 판결을 아예 의무 이행 판결이라고 표제를 달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무행심판의 인용 재결은 의무 이행 재결이라고 부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 의무 이행 재결 같은 경우에는요, 첫 번째 1단계 논의가 있고, 그 다음에 2단계 논의가 있습니다. 1단계에서 43조 5항입니다. 의무행심판의 인용재결 43조 5항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처분을 하거나 이 부분이 바로 처분재결, 형성재결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처분을 할 것을 피청구인에게 명한다 이 부분이 명령재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형성재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형성재결을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명령재결, 처분을 하도록 하는 명령재결, 처분 명령재결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형성재결, 처분재결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우선 1단계에서 이런 식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허가 등을 신청을 했습니다. 음행심판은 언제나 수익적인 처분을 해달라고 하는 요구 심판에 해당을 할 테고요.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만을 전제로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허가 등의 수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나 부작위를 한 상황이 되겠죠. 이랬을 때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엇으로서 이 형성재결로서 아예 허가를 내줘버리는 처분재결, 허가재결을 내려주면 훨씬 더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유리하겠죠. 물론 맞습니다. 이게 나오면 유리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말이에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직접 처분을 재결의 형식으로 내려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청으로 하여금 직접 처분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명령하는 것이 더 맞는 방법이다 이거죠. 이쪽과 관련돼서 이제 학설이 3개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는 어떤 학설이 대립을 하냐면, 첫 번째, 형성 제기를 할 것인가, 명령 제기를 할 것인가 했을 때 명령 제기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행 제결 또는 명령 제결, 명령 제결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명령 제결 원칙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주장을 하느냐, 형성 제결이 국민한테 훨씬 더 유리하지 않느냐. 그러면 형성 제결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형성 제결 원칙설, 국민한테 유리한 처분 제결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요, 처분을 하거나 피청구인에게 처분을 할 것을 명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거나라고 되어 있죠. 거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무엇을 하든지 그건 행정심판위원회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량행위다 라고 보는 재량행위설, 이렇게 학설 대립이 있는데, 통설의 견해는 명령제결 원칙설입니다. 이쪽이 통설이란 말이에요. 이쪽이. 그래서 아무리 같은 행정부 소속이라고 할지라도 직접 허가를 내리는 것은 그닥 적절하지가 않다. 그러면 이게 원칙이 되는 것이고, 이제 이게 예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원칙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예외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허가 등의 처분을 이렇게 해주는 형성재결, 처분재결을 할 때는 다음 단계가 뭐냐면, 특정 처분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일정 처분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건데,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논의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 특정 처분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 처분을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되거든요. 특정 처분을 할 것이냐, 일정 처분을 할 것이냐, 일정 처분, 그 다음에 특정 처분 무엇을 하는 것이 맞겠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예요. 이건 언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냐면, 밑에 있는 형성재결 같은 경우에는요, 행정심판위원회가 처분을 내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재결의 형식으로 아예 허가, 재결 이렇게 해버리는 거니까 여기서 일정 처분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어떤 처분을 하는지 다 특정해 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무조건 특정 처분으로 갈 수밖에 없더라 이거야. 지금 인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구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명령 재결로 들어갔을 때 여기서 두 개를 나눠보세요. 나눠봤을 때 내가 신청했던 그 행위가 기속행위냐 재량행위냐, 요걸 비교해보세요. 그것이 재량행위일까 기속행위일까. 만약에 기속행위라고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건축허가나 영업허가와 같은 기속행위를 해달라고 내가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거부나 부작위를 당했어요. 그래서 음행심판을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주장이 맞더라 이거야. 내 주장이 맞다는 얘기는 바로 뭐야? 최소한의 허가 요건은 다 갖추고 있다라는 전제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허가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기속행위니까. 그러면 여기서는요, 특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재량행위를 신청을 했는데 거부나 부작위가 나왔고 음행심판을 제기했고 인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명령 제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일정 처분해야 될 것이냐 특정 처분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여기서 이제 관련돼서 학설이 어떤 것들이 대립을 하고 있느냐. 일정 처분, 재량이죠. 재량이니까 특정 처분을 하라고 행정심판위원회가 명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뭐를 해야 된다? 일정 처분 명령 제기를 하는 게 맞다.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된다. 일정 처분 명령 재결 원칙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위법 또는 이제 부당한 경우에 은행 심판이 인용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법한 경우하고 부당한 경우하고 나눠 가지고 생각하자. 위법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일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고, 그 다음에 부당한 경우라고 하게 되면 그땐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하는 게 맞는 방법이다 라고 해가지고 위법 부당 구별설, 위법 부당 구별설 이렇게 또 학설이 제기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명백설이라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명백설,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이거예요. 재량행위이기는 하지만 특정 처분을 해주는 것이 명백하다면 이게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재량이 0으로 수축해가지고 더 이상 재량으로 볼 수 없을 때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분명히 이것이 재량행위지만 법률상으로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이것을 기속행위로 파악해야 될 때, 즉 재량이 0으로 수축했을 때 그때는 특정 처분 명령 재결하는 것이 맞다 이거예요. 이 견해가 통설적인 견해입니다. 이게 통설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이걸 원칙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거를 일정 처분 명령 재결하는 게 원칙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다가 어떨 때 재량이 0으로 수축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재량이 기속화되었을 때입니다. 재량이 0으로 수축했을 때, 재량이 기속화되면 그럼 더 이상 재량행위라고 볼 수가 없는 거 아니냐? 더 이상 이거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려온 것이다. 내려왔으면 특정 처분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재량 0으로 수축되면 특정 처분 명령 재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의무이행소송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무이행소송에는 여기에는 의무이행 심판처럼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지금 허가를 내줘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새로운 처분을 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런 건 적극적 형성 재결이죠. 의무이행소송에서 적극적 형성 판결을 인정을 해버리게 되면 그건 의무이행 소송이 아니라 적극적 형성 소송이 돼버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거는 이제 권력분리 원칙에 정면으로 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됩니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그 이름이 의무이행 심판이기는 하지만 적극적 형성 재결을 어쨌든 법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의무이행 심판은 의무이행 심판과 함께 적극적 형성 심판의 역할을 동시에 어쨌든 수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기각 재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가지의 심판의 형식에 따라서 인용 재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기각 재결 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는 취소 심판이나 무효등하기 심판이나 음행 심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각을 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를 배척하는 재결로서 기각 재결을 낼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행정소송법 몇 조냐? 28조에 사정 판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사정 판결이 인정되듯이 행정심판 절차 역시도 그 절차 자체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사정 재결이라는 게 인정됩니다. 방금 전까지 행정심판의 재결은 몇 조에 있었냐면 43조에 있었죠. 그러면 사정 재결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그 뒤에 44조에 보게 되면은 사정 재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정 판결에서 소송에서 배웠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사정 판결의 요건 생각을 해보시고, 사정 판결의 요건 당시에 우리가 위치공 이렇게 들어갔었습니다. 위치공 이렇게 들어갔죠. 위는 뭐냐면 처분이 위법해야 된다, 즉 청구가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두 번째, 취소 사유에 그쳐야 된다 이거죠. 무효면 안 된다. 두 번째. 세 번째, 그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어야 된다. 공공복리. 이게 세 번째. 이렇게 됐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차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 이 사정 판결하고 사정 재결을 비교를 해보시면요. 사정 판결은 무효등 확인 소송에서 인정 안 됐죠. 무효등 확인 심판에서도 사정 재결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는요. 취소 심판하고 음행 심판에서만 사정 재결이 인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치면은 여기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 부당이 포함된다. 그것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면 됩니다. 사정재결이라는 것은 청구가 이유가 있는데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인용재결 내려야 되는데 인용을 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을 때 이럴 때 예외적으로 하는 기각을 우리가 사정재결이라고 하는 것은 판결 쪽하고 차이가 없죠. 인정요건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요.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고 이유는 이익 형량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청구가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당을 포함한다라는 부분 주의해 주시고 그 다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뭐가 있어요?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인정된다는 겁니다. 의무이행 심판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다가 취소 심판에서도요,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에서도 사정재결 나올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도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에서도 사정 판결 나올 수 있었죠. 그 말은 뭐야? 요구 소송과 요구 심판에서도 사정 판결, 사정재결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의무 이행 심판에 모두 포함됩니까? 부작위에 대한 문제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송 쪽에서는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는 사정 판결이라는 게 인정이 안 됐었습니다. 당시 제가 엄청 강조를 했던 거 기억이 나실 텐데 이것이 요구 소송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거부처분 취소도 되지 않느냐. 두 번째, 이게 부작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다.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부작위 여파 소송은 절차적 심리만 하기 때문에 사정 판결은 뭡니까? 이익 형량의 산물이죠. 그러니까 실체적 이익 사이에 있어서의 형량을 할 수가 없는 경우라고 하게 되면 사정 판결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거는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아닙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심판이 아니고 의무이행 심판이고 의무이행 심판은 의무이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부작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응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절차적 심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응답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실체적 심리까지도 가능하다 이거예요. 실체적 심리까지도 가능하다면 실체적 이익 간의 형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사정재결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행정심판법 44조 3항에 보시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작위에 대한 의무이행 심판 제외한다고 안 돼 있어요. 뭐만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무효등 확인 심판만 제외한다라고 돼 있다 이거죠. 의무이행 심판에서도 전반적으로다가 사정재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18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사정재결을 해야 된다. 공공복리의 현저히 반하게 된다라는 주장은 그리고 그에 대한 입증은 과연 누가 해야 될 것인가? 소송에서 피고 쪽에 행정청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피고 행정청이 했던 처분을 그대로 기각이니까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거니까 어느 쪽에 유리해? 피고 쪽에 유리한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청구인 쪽에 유리한 거니까 피청구인 행정청 쪽에서 사정 판결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입증을 직접 해야 되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소송 쪽에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처분이 위법인지 아닌지 즉 그 청구가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위법성 판단 기준시 적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처분시 기준으로 해가지고 위법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사정 판결이라는 것은 처분 이후에 발생한 사정 변경의 그 이름을 반영한 것이 바로 사정 판결이기 때문에 이 사정 판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문제는 처분 이후 상황이죠. 처분 이후 상황이니까 얘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시가 기준이 돼서 여기서 모두 판단한다. 위법성뿐만 아니라 부당 여부도 판단을 한다. 하지만 공공복리에 반하냐 안 반하냐라는 문제는 언제를 기준으로 본다? 판결시가 아니라 재결시를 기준으로 본다라는 점이죠. 됐고 그 다음 재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정 판결을 할 때 판결 주문에다가 처분은 위법했었다라고는 적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판결 주문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 이유는 기각일을 한다고 해서 사정 판결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위법했던 처분이 적법한 처분으로 아예 인정받는 건 아니라고 했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 아예 적법 정당한 처분으로 인정받는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결 주문 부분에다가 뭐라고 써줘야 돼요? 그것은 위법하거나 부당했다라고 명시를 반드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이 사정 판결의 경우에서 또 소송이랑 비교하십니다. 계속 소송이랑 비교하는 거라고 했어요.
사정 판결의 경우에 있어서 원고 같은 경우에도 상소를 할 수 있고 피고 같은 경우에도 상소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원고의 입장에서는 저분이 위법인데 왜 기각을 하느냐라고 불복을 할 수가 있겠고, 피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위법인데 그냥 유지하는 기각이 아니라 이건 적법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일반적인 기각을 내리는 게 맞다라고 하면서 불복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정 판결은 소송의 당사자 양쪽 다 불만이 생기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도 청구인하고 피청구인하고 둘 다 불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취소 심판이나 은행 심판에서 배웠던 거랑 비교해 보게 되면,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 피청구인 처분청은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라고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인용재결입니다. 인용재결에는 어떤 효력이 있어요?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있죠. 기속력이라는 효력에 따라서 피청구인 처분청의 발목을 묶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정재결은 결코 인용재결이 아닙니다. 이건 기각재결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기속력이라는 게 발생하지 않고요. 기속력이 없다면 피청구인 처분청도 분명히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맞는 겁니다. 사정재결은 사정판결과 마찬가지로 양쪽 다 불만이 생기고요. 여기서 피청구인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제 방법을 보시게 되면 여기는 직접 구제라는 방법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구제 명령을 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정 판결 쪽하고의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구제 명령을 처분청이나 부작위청한테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재결의 효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결의 효력. 이건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얘기들입니다. 그럼 판결하고 재결하고 먼저 기본적으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판결은 언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거다? 판결은요, 확정되었을 때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죠. 판결의 효력, 확정 판결의 효력이라고 하게 되면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있었습니다. 불자, 판형, 세속. 불자가 금강경의 판형을 만들어가지고 세속을 교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불자, 판형, 세속 이렇게 있는데, 불은 불가증력이고, 자는 자박력이고, 판은 기판력이고, 형은 형성력이고, 세는 대세요고, 속은 기속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판결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 거다? 불가증력이 발생해가지고 확정되었을 때입니다. 하지만 재결은 그렇지 않다라고 했죠. 재결은 언제? 이건 행정행위의 일종이기 때문에 그 재결서가 송달되면 그 순간 바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지, 확정되었을 때 제소기간 90일이 지나야지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두 번째, 우리 소송에서 판결에는 기판력이라는 효력이 있었습니다. 이미 판단은 끝났다,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라는 효력이 있었는데, 재결은 그렇지 않다. 왜? 만약에 재결에서 기판력이라는 게 발생해버리게 되면은 뒤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해버리면 우리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27조의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재결에는 기판력이 하나 빠진다. 그리고 자박력은 불가변력이라고 보통 부른다고 했습니다. 됐고요. 내려가시고 불가쟁력 들어가시게 되면, 소송에서 원고하고 피고를 묶는 게 바로 당사자를 묶는 게 그게 불가쟁력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 심판에서도 마찬가지로 청구인하고 피청구인을 묶는 게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게 그게 바로 불가쟁력이 되는 것이죠. 순서 3단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행정심판의 재결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고의한 위법이 인정된다면 원처분중심주의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제소기간이 도과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맨 마지막 게 제일 중요하고, 제소기간이 도과되면 불가증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불가변력이죠. 이걸 보는 순간 바로 뭐부터 떠올려야 돼요? 우리 헌법 제 107조 3
사망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사망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행정심판의 사법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죠. 따라서 이것도 준사법적 결정이므로, 따라서 자박력, 불가변력이라는 게 마음대로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불가변력이라는 게 인정된다고 했고요. 불가쟁력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고? 형식적 존속력이라고 부르고, 불가변력을 뭐라 부른다고? 실질적 존속력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 형성력입니다. 형성력, 세 개 비교해 보시고요. 첫 번째, 취소심판 쪽에도 형성재결, 명령재결이, 음해행심판 쪽에도 형성재결, 명령재결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취소재결과 변경재결에는 형성력이라는 게 인정되고요. 그 다음에 변경, 명령재결은 형성재결이 아니기 때문에 형성력이 없습니다. 다시 음해행심판 들어가시고요. 처분재결하고 처분명령재결, 형성재결이라고 했죠. 형성재결이 있고 명령재결이 있으면 여기에는 형성력이 없고 여기에는 형성력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세요 들어가시게 되면 우리 행정행위 처분에는요 제3자 행정가 있기 때문에 소송과 마찬가지로 대세요 언제 사용하는 거야? 행정법 분쟁의 3유형 쪽이죠. 제3자 방어심판 쪽에 있어서 대세요라는 게 없다면 협의심판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기속력 넘어가시고 181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은 기속력에는 반복금지 의무와 재처분 의무와 원상회복 의무와 세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여기서 변경 명령 재결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변경 명령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니라 변경을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일반적 기속력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심판법 개정에 대한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아직까지 이 부분이 출제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2018년도 9월입니다. 아직까지 출제가 안 됐습니다. 다른 시험에서는 이미 출제가 됐는데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아직 출제를 안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잘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두셔야 된다고 했고요. 첫 번째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죠.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에서 두 개 나누시고 취소심판하고 그 다음에 무효등 확인심판, 그냥 무효심판이라고 쓰겠습니다. 무효등 확인심판. 그 다음 세 번째는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죠.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 부분에 대한 의무행심판, 의무심판이라고 쓰겠습니다. 의무행심판. 그 다음에 인용처분입니다. 인용처분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을 때 얘는 절차하자에 국한되는 것이고 얘는 이제 취소심판이죠. 취소심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종전법령하고 개정법령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구법하고 신법하고 이렇게 비교하십니다. 구법하고 신법. 2017년도입니다. 17년도 4월 18일 날 개정되기 전하고 개정된 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시게 되면 과거에는 이 부분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없었고 여기에만 재처분 의무 규정이 있었더라. 근데 지금은 여기에 재처분 의무 규정이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전부 다 재처분 의무 규정이 마련이 되었다. 완비가 되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제수단 들어가시게 되면 강제수단입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처분 의무, 처분 의무 얘기를 한 거고요. 재처분 의무, 그 다음에 강제수단 들어가시게 되면 강제수단입니다. 강제수단. 요래 들어가게 되면은 또 구법하고 신법하고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법입니다. 그 다음에 신법입니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게 되면 간접 강제하고 그 다음에 직접 강제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간접 강제 그리고 직접 강제, 간접 강제 그리고 직접 강제.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시게 되면 구법에는 뭡니까? 재처분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아무런 강제수단이 취소심판, 의무행심판에 없었고 의무행심판 같은 경우에는 직접 강제수단만 마련이 되어 있었고 얘 같은 경우에도 아무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게 간접강제 수단이 전부 다 구비가 되었고요. 전부 다 구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직접 처분 제도로서의 직접 강제 수단은 다른 데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도입이 되지 못했고, 여기에는 원래부터 이렇게 있었다 이겁니다. 원래부터. 그러면 새로 들어온 친구들이 몇 명인지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서 재처분 의무는 2친구가 새로 들어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강제수단은 간접강제 4친구가 새로 들어왔다. 행정심판법이 이렇게 개정되었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내년에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이미 1년이 지났고요. 네, 이제 그러한 내용이 181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반복금지 의무는 기본이 되는 것이고, 동일한 과오를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라는 게 반복금지 의무. 그 다음에 재처분 의무는 지금 설명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저렇게 새로 들어온 부분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 같은 경우에는 명문에 근거가 있어야만 인정이 되는 건데, 이건 소송법에도 심판법에도 결과제거 의무는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소송법은 30조에, 그리고 심판법은 49조에 기속력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원상회복 의무 규정은 없다. 어디에 있다? 행정소송법 개정안에는 원상회복 의무, 결과제거 의무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강제라는 게 지금 심판법 50조에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처분제도, 요거는 뒤에 테마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될 테고, 간접강제에 저렇게 도입되어 있는 내용까지 해서 보론까지 쭉 제가 한번 설명을 지금 드린 상태입니다. 마지막 182페이지로 가시게 되면 피청구인의 불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확장을 시키면 끝도 없이 확장이 될 수 있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처분청의 불복 가능성에 대한 문제로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취소심판이든 아니면 무효등황 심판이든 의맹심판이든지 간에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인용재결이 나온 상황입니다. 만약에 기각재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심판을 청구했던 청구인 쪽에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게 될 테고, 만약에 인용재결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피청구인 쪽에서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텐데, 과연 후자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후자가, 피청구인이 과연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겠는가? 긍정설 부정설 학설의 대립이 있죠. 판례가 뭐라고 하거든요. 재결의 인용재결이죠. 인용재결에는 기속력이라는 효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결에 구속이 되는 것, 기속이 되는 것 뿐인 것이지 그것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비교하는 거예요? 소송 쪽하고 심판 쪽하고 비교하는 거였습니다. 소송 같은 경우에는요, 당사자가 원고 피고가 지금 해당 심급의 판결에 불복하게 되면 상소를 제기할 겁니다. 그 다음에 심판 같은 경우에는 해당 재결에 대해서 불복하려면 재소, 소송을 제기하게 될 겁니다. 상소는 14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소송은 90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만약 이미 14일이 지났고 만약 이미 90일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소송과 상소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불가증력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했을 때입니다.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디에 집중을 하라고 했습니까? 기속력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판결은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한다? 불가증력 발생해서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지금 우리는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판결에 대해서는 아무리 그 인용 판결이어도요, 기속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기속력에 묶이는 게 없기 때문에 피고는 해당 심급의 판결에 대해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아예 제도적으로 인정을 해버린 게 그게 바로 심급제도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결의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아직 불가증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상정하고 있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재결은 이미 효력이 발생된 것이고 그 안에 기속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피청구인 처분청은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될 수가 없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심판의 재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우리 쟁송의 마지막 32번 직접처분제도 잠깐 쉬었다가 정리하고 쟁송을 전체적으로 마친 후에는 이제 손해전보제도로 국가배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